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입니다. 살다 보면 몸이 아픈 날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지는 날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멘탈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공동진행자 박세은 코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윤입니다. 정말 멋진 5월이죠? 예, 멋진 5월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더 낭낭하십니다. 오늘은 특별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예, 특별 손님은 나중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멋진 계절의 여왕이에요, 그죠? 네. 예. 5월달에 어떻게 즐기고 계시나요? 정말 5월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제가 5월 1일이 결혼기념일이거든요. 네, 제가 결혼할 때 5월 1일이 저희 근로자의 날이어서 항상 쉴 줄 알았는데 남편이 쉬지를 않아가지고 그동안 결혼기념을 늘 찾아 먹지를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쉬는 날이라서 찾아 먹었고요. 그리고 또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예. 요즘 이제 어린이가 없는 거예요. 주위에 다 커가지고. 아, 그렇군요. 나이가 되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으면 어린이다라고 해가지고 애들을 조금 챙겼고요. 어버이날을 지나서 잘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시네. 5월 1일 결혼 기념일. 아, 특별한 날을 결혼하셨어요. 네.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쉬지 못해서 뭐 재밌게 못 보내셨는데 네. 그 얘기는 이제 남편께서 근로자가 아니고 네. 경영자다 이런 뜻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럼 이번에 모처럼 쉬셨는데 네. 두 분께서 오붓하게 뭐 시간 가지셨나요? 아니요. 저 혼자 나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예. 저희는 5월 1일 날 제 큰딸, 큰아이가 태어난 날이에요. 와. 예, 1981년도 5월 1일 날 남쪽 프랑스, 남불이라 그러잖아요. 남불에 우리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그 예쁘장한 그 별이라는 이름의 에뚜알이라는 이름의 병원에서 우리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저 은방울꽃의 날이라 이러고 은방울꽃의 이게 날? 전통적으로 근로자 날 이전에 이제 프랑스 왕 중에서 이제 은방울꽃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쁜 신하들이 있으면 은방울꽃을 준 거예요. 우와. 거기서 유래가 돼가지고 와. 5월 1일이 은방울꽃의 날이라고. 우리 애가 태어나니까 아 좋은 날 태어났다. 은방울꽃의 날인데요. 아세요? 그래. 아우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행운과 행복을 상징하는 그런 꽃인데 은방울꽃에 이렇게 방울꽃이 그 은방울이 초롱초롱 열리고 오, 그렇구나. 그런 예쁜 날이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국가적으로 공휴일까지 해주시네. 5월 5일에 이제 우리 집에 꼬맹이가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손자 6살짜리 손자가 있으니까 어린이날이 헌이가 있어서 큰 행사지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영어 유치원을 다녔는데 이 유치원이 저희 집에 그 수지에도 유치원이 있고 네. 원래는 분당에서 시작이 돼서 분당이 좀 크고 네. 수지에 분소가 있고 또 동탄에 있고 캠퍼스가 3개나 되는 거예요.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이 다 모여서 네. 경희대 이제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큰 잔치를 내서 야 할아버지가 빠질 수 없다. 그리고 쫓아갔죠. 김밥에다가 통닭에다가 잘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뭐 멋진 행사가 준비됐는데 엄마 아빠만 다 들어온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오 그렇구나. 아이고 왜 거기가 그런지 어쩐지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잘못 왔나. 아니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본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저희도 지난 토요일 날 저 이제 토요 수업을 하는데 그 운동장에
아이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막 그 트로트 네. 가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아니 애들이 저렇게 많은데 웬 트로트 가요를 저렇게 많이 들었지 했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같이 네네. 부모님까지 오셔가지고 틀어주었다라고 전에 하던데. 다녔던 그 뭐 아, 어린이집 네. 여기는 이제 뭐 영어 유치원이 아니고 네. 거기는 이제 동네 잔치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전부 할아버지 할머니들 네. 오시고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들 경주도 시키고 아, 뭐 그렇게 했는데 네, 여기는 그러더라고요. 서양식인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분위기 안 맞아서 그냥 갈까 그러다가 애가 왔으니까 사진이나 찍어주자 하고 그리고 오, 이제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규모가 큰 대신에 오붓한 맛은 없더라고요. 아, 네, 그러셨어요. 그렇게 네. 지냈습니다. 네. 우리 이거 멘탈 코칭 사회중 협동조합의 이제 프로그램이 4월, 5월, 특히 5월에 많았죠. 네. 그 어떤 게 있었어요? 박시영 코치님이 다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아니요. 저도 있고 이제 저희 코치님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요. 예. 그 연무사회복지관의 시니어 어르신들을 위한 인생 멘탈, 행복 멘탈 프로그램을 예. 진행을 했었는데 어르신들이 네.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예, 13분, 14분 이렇게 어떤 참석하셨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서 참여하셨나요? 거기에 이제 그 지역에서 연무동에 사시는 사시는 연무동이나 연무동 근처에 근처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복지관에 음. 와서 교육도 들으시고 예. 매주 화요일 날 하시는데 교육을 함께 이렇게 들었어도 저희가 서클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교육을 들은 게 처음이래요. 그러니까 늘 뭐 앞을 강의 대응으로 보거나 앉아서 네. 강사만 쳐다보고 네, 강사만 했었는데 쳐다보거나 아니면 모든 별로 이렇게 우리는 앉아가지고 참석자들이 둥그렇게 앉아서 서로 네. 얼굴을 쳐다보잖아요.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또 이제 이름표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무슨 목포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탄댁 이렇게 나니까 서로 이제 그 향후회가 열린 거예요. 같이 그렇게 계셨어도 아하.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교육을 듣고 함께 하면서도 개인적인 어떤 그런 마음의 이야기나 아니면 서로 이름을 불러주거나 아니면 사는 곳을 이렇게 얘기해 본 게 처음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으셨다고 이거 또 다음에 언제 하냐고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한번 열립니다. 그랬더니 매달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 매달 해야 어르신들이 네. 연세들은 어느 정도 됐어요? 연세들은 70에서 80. 80세 후반까지 계셨어요. 이야, 참. 네. 그 이름도 다정한 온정감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온정감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 뭐 이런 말을 안 쓰고 네. 온정감 프로그램 중에 저희 이제 멘탈 코치가 이번에 3회 선을 보였고 선을 보였습니다. 연무복지관하고 우리가 매우 가까워졌다 그죠? 네. 그 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해줬고 네. 거기서 하는 월드비전 중학생들이었잖아요. 네, 중학교 청소년 2학년 프로그램도 했었고 이제 이번엔 시니어도 하고 시니어도 하고 네. 또 아주대생들을 위해서도 했죠? 네, 아주대 생활관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작년부터 진행해 오는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이 여기에도 정말 와가지고 심리학과 친구도 왔었는데 그 심리학과 친구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깊이 나누지 않는데 멘탈 코칭은 참 매력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또 즐겁게 아이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예. 대학교에서 요즘은 그 생활관 또는 기숙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전에는 뭐 기숙사는 주변에 있는 뭐 하숙집보다 좀 싸게 해서 네. 그냥 숙소를 제공한다 이렇게 했는데 네. 지금은 기숙사도 일종의 하나의 단과 대학이다. 네. 기숙사도 교육의 단위다. 네. 이렇게 긴 시간을 서로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그걸 낭비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기숙사를 저마다
그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걸로 서로 경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대도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 조깅하는 친구들을 또 모아가지고 운동을 하게 해요. 와. 그리고 이제 아침밥도 제공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업 특강 네. 이런 것도 이제 그 본 대학에서도 하지만 기숙사생을 위한 네. 또 저녁에 취업 특강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멘탈 특강 이런 거 특별하게 또 만들어서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애들이 상당히 좀 흥미있어하는 것 같아요. 이 인생 축도 걸어보고 미래 설계도 하고 그랬죠, 그죠? 네, 인생축도 세워보고 미래도 걸어보고 스스로 자기의 좋은 점들도 찾아보고 또 그 안에서 어떻게 관계나 이 습관들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코칭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온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가지고 못하는 거지. 이게 참석만 하면은 굉장히 본인들한테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네. 그래서 저희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 대학생 두고 있는 학부형들 네. 참고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 회원 있잖아요. 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업 회원들 또 몇 개 기업이 있는데 그 사장님 또 그 직원들도 이렇게 교육을 해서 네. 행복한 직장 만들기 여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코르티스의 레드 아주 신나는 노래더라고요. 이 곡 듣고 오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박세훈 코치님이 특별한 손님이 오셨다 그랬는데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예 이사장님이신 이옥희 이사장님이십니다. 이사장님 초대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방송에 처음이 아니세요. 예. 예. 저 두 번째 두 번째 전력이 있습니다. 예, 네. 오늘도 하이힐 뾰족 구두 신고 오셨나요? 네. 정말 이게 보이는 라디오면 아. 지금 모습을 예. 같이 보면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이 멋지세요. 예, 아유, 언제나 뾰족 구두를 신고 심지어는 산책을 나갈 때도 뾰족 구두를 신고 나오시는 이옥기 이사장님. 이 멘탈 코칭 사회적 협동조합의 명예 이사장님이신데 이게 본업이 아니시잖아요. 네, 뭐를 그렇습니다. 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재 반도체 부품 회사인 LJ테크의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경기 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한국 여성발명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이 본업은 이제 그 반도체 장비 그 업체 관련 업체에 계시고 그 사장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회 활동을 또 하고 계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번에 이거 또 사장님으로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신데 꽃 한 송이 보냈더니 정원이 내게로 왔다. 뭐 이런 시적인 멋진 제목의 책을 내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꽃 한 송이를 보냈더니 정원이 내게로 왔다. 수필집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책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 2025년 현대수필 개간지인데 현대수필 겨울호에 그 신인상 당선을 해서 수필가로 등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 4월에 꽃 한 송이 보냈더니 정원이 내게로 왔다라는 에세이집을 냈는데요. 이 책은 제가 그 생활하면서 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사실 작은 이야기들을 한 편씩 써 왔었는데요. 거의 매일 한 편씩 써서 파일에 보관했다가 그 네.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야, 매일 한 편씩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 중에서 골라가지고 글을 써 오셨고 단독 수필집은 처음이시지만 이제 공전은 몇 권 내셨잖아요. 단독 수필집은 제가 지금 처음이고요. 예. 공전은 다 하면 10권 공저를 했습니다. 10권을 공저를 해서 이제 그 10권의 책 속에
이혁기 이사장님이 쓰신 그 수필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한테도 보내주는 건 뭐 중요한 그 인생의 화두가 있던데, 네, 뭐 여행, 예, 선택, 또 어떤 맞습니다. 것들이 있었죠? 뭐 그 10개 중에서 네. 내 인생 시리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인생 시리즈의 그 예, 테마들을 예, 10개로 쪼개서 이제 인생 시리즈 테마는 8개고 요번 6월에 9번째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건 그것대로 계속되고 있네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내 인생의 선택,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 인생의 여행, 내 내 인생의 위로, 위로. 내 인생의 선물, 아. 내 인생의 열정, 그다음에 용기, 약속, 동행 8개 나왔고요. 용기, 약속, 동행. 예, 그리고 요번에는 내 인생의 일탈. 일탈. 네, 그래서 요번 제목은 일탈인데 일탈 너무 궁금한데. 너무 멋있다. 그래서 요번 6월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원고는 이미 제출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책을 글을 써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면 출판사에서 그 각자 작가들 그러니까 투고하신 분들의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저희가 그 첨삭을 합니다. 네. 수정을 해서 그래서 만나지 않고도 요거를 이렇게 많은 책을 발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공조를 하려 그러면 서로 만나 가지고 뭐 또 탈고 할 때 이제 서로 읽어가면서 밤새워서 하고 그랬는데 그거를 다 이제는 디지털로 해가지고 디지털로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다 돌려놓고 구글 그거 드라이버에 대부분 60명 정도 공조를 한 책에 60명 그렇게 공조는 대규모네. 네, 하거든요. 그러면 원고 수집을 며칠까지 그다음에 다 수집이 되면 그 60편을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서 각자 며칠까지 태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태고는 자기가 이제 주석을 달아놓으면 출판사에서 그거대로 한번 다 태고를 하고 나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정을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라고 카톡에 띄우기만 하면 자동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하기 이전에 대체적으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의 자기 얘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예. 근데 AI를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서 예. 만약에 이거를 하면 AI 교육을 먼저 시킵니다. 아하. 지메일 만드는 법, 아하. 들어가는 법, 수정하는 법 이런 것들을 교육을 일단 시켜가지고 그 부분을 그것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걸 컴퓨터로 원고를 쓰는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을 시켜드리고 네. 그렇게 하면 이제 60명이나 되는 분들이 이제 한꺼번에 글을 쓴다 그러면 네. 뭐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기본 취지에 안 맞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서로 남의 것을 보면서 조정을 하고 뭐 하고 쉽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그 시중에 그 판매되거나 그런 책이 아니라서 예. 일정 규격을 이제 있기는 하지만 짜진 않고. 네, 그런데 이제 A4 용지 한 페이지 반 정도 그 정도로 쓰시고 2페이지는 넘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조건 하에서 한 편씩 넣으면 책 한 권이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10권이나 내셨는데 요 책은 좀 의미가 다를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떤 계기로 만들게 되셨나요? 이제 공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날마다 글을 쓰게 됐죠. 근데 그 주변에 이제 출판사에서 글 좀 써놓은 거 있으면 책을 좀 한번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뭐 작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생각도 있었는데 그러면 요 차제에 한번 그 써놓은 글들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67편을 제출을 했어요. 그랬더니 62편 정도 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일어난 일들, 그다음에 멘탈 코치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들, 그다음에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생활 또는 가정과 일을 병행하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다음에
특별히 또 공부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네. 공부했던 내용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만큼 살아오면서 저를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 5파트로 나눠서 아하. 글들을 분류를 해서 제 5부로 엮었습니다. 예. 와. 책을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데요. 표지가 너무 예뻐요. 이야. 지금 이 책에 꽃이 양귀비 꽃이거든요. 양귀비네. 네, 제가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가 또 양귀비인데 음. 이 총 60여 편의 글이 5부로 지금 묶여 있는데요. 각 부의 제목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에요. 자, 1부는요. 다시 젬베의 리듬 속으로. 2부는 늦게 도착한 편지. 제3부는 엇박자의 하모니. 제4부는 열정, 삶을 지탱하는 불꽃. 제5부는 오래된 인연의 향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이렇게 나눈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각 부별로 소제목은 그 책의 내용에 나온 거를 따서 했는데요. 제 1부는 이제 여행과 그다음에 제가 그 일상에서 좀 안 해본 것들을 그 테마로 해서 써왔는데 다시 젬베의 리듬 속으로는 그 책에도 내용이 있는데 제가 중소기업청 행사가 12월 달에 항상 중소기업인의 날을 행사를 합니다. 그때 여성 대표 이 여성위원회가 한 2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위원장을 했을 때 젬베를 배워가지고 그날 행사 때 저희 그 여성 대표들이 공연을 했습니다. 젬베라면 이제 그 모르는 사람들이 타악기. 있는데 예. 타악기, 아프리카 타악기. 예. 아프리카 타악기. 위에서 밑에 뛰는 북이죠, 그죠? 북이죠, 네, 네, 북이죠. 아,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을 1년 동안 연습을 해가지고 그때는 정말 신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중소기업인의 날에 외부 강사나 외부 그 연예인이나 초청하면 그 출연료를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너무 멋져요. 진짜 그 아프리카 토속 그 의상을 입고 네. 그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예산 잡아놓은 거를 저희 여성위원회로 주십시오 해서 저희 여성위원회가 이제 그거 가지고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 젬베를 배웠는데 상당히 신이 났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손을 놓고 그냥 젬베만 모셔놓고만 있어서 근데 그때 할 때 되게 활동적이고 즐거웠고 네. 그다음에 뭔가 삶의 그 희열을 느끼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다시 젬베를 하고 싶다라는 그것 때문에 젬베 리듬 속으로 하고 이분은 제가 그 좀 슬픈 얘기기는 한데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제가 병원으로 편지를 보낸 게 나중에 그 병원에 우리 그 동생 아들이 간호사로 있으면서 나중에 이제 편지를 받았던 그 늦게 도착한 편지. 지네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아들이 받으면서 느꼈던 내용을 제가 그때 전에 아주 글로 써놨던 건데 그거를 이제 기점으로 이제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저 엇박자의 하모니는 하이힐 아까 소재 말씀을 하셨는데 저 하이힐 신고 점심 먹으러 나갔다가 뭐 되게 남편하고 불편한 관계였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긍정의 방향으로 네. 그 마무리를 지었고 그다음에 4부는 공부했던 거, 공부 열정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탱하는 불꽃처럼 그런 내용으로 엮었고요. 그다음에 이런 과정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를 그 둘러싸고 있는 인연들이 음으로 양으로 저한테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해서 인연의 향기 그러니까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그동안에 적어도 다시 만나도 어제 만난 것처럼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인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와. 저희 한두 편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또 명예 이사장께서 저자께서 이렇게 직접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두 편을 고르신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르시겠어요?
페이지 29쪽에 네. 돌멩이에 새겨진 삶의 지표하고요. 네. 또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페이지 69쪽에 늦게 도착한 편지를 고르겠습니다. 와. 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셋이 글부터 나눠서 읽어보자고요. 네, 네, 한번 그러시죠. 읽어봤으면 네. 좋겠습니다. 박철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고. 시작하시죠. 돌멩이에 새겨진 삶의 지표. 오래전부터 여행지에서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주워오는 습관이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길가에 흩어진 흔한 조약돌에 불과하겠지만 나에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단 하나뿐인 소중한 물건이다. 돌을 손에 쥐고 그 위에 날짜와 장소, 그 순간을 마음을 스치고 간 단어들을 정성껏 적는다. 한 줄 한 줄 새겨진 글씨는 평범한 돌멩이를 특별한 기록물로 탈바꿈시킨다. 정작 내 책상 한편에 가지런히 놓인 돌들은 더 이상 무생물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걸어온 길의 흔적이자 켜켜이 쌓인 시간의 증거이며 내 삶이 노래했던 매 순간의 소중한 조각들이다. 네,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돌들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작은 박물관을 거니는 듯한 기분이 든다. 돌마다 지닌 고유한 질감과 크기, 표면에 남은 글씨들이 흘러간 세월을 환하게 비춘다. 그 중에서 유독 내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돌이 하나 있다. 안양 베네스트 컨트리 클럽 입구에서 마주한 선대 이병철 회장의 글귀를 옮겨 놓은 돌이다. 누구나 쉽게 발을 들일 수 없는 그 공간에서 나는 무한추구라는 네 글자를 마주했다. 그 문구는 가슴을 울리는 묵직한 메시지였다. 그 글귀를 작은 돌 위에 다시 옮겨 적으며 내 삶의 나침판으로 잡았다. 저자님. 네. 무한히 추구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무한 추구라는 사자성어는 짧지만 그 안에는 쉼없이 도전하며 시대를 이끌었던 한 기업가의 치열한 정신이 깃들어 있다. 그가 한 시대를 개척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끊임없는 추구에 있었다. 나는 그 글귀를 반추하며 깨달았다. 무한 추구의 본질은 완벽에 대한 집착이 아닌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가려는 태도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세상은 늘 변한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오늘의 실패가 내일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멈추지 않고 배우고 익히며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 나에게 무한 추구한다는 말은 멈추지 말라는 서슬퍼런 다짐인 동시에 끝까지 걸어가라는 따뜻한 위로였다. 네, 제가 이어서 읽겠습니다. 글귀가 적힌 작은 돌멩이는 일상을 가르치는 스승이 된다. 이 소박한 습관을 통해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교육은 결코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작은 행위들이 곧 자기 교육의 시작이다. 만약 학생들이 매일 하나의 돌 위에 하루를 갈무리하는 문장을 새긴다면 어떨까? 그 돌은 자신을 비추는 마음의 거울이 될 것이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순간이 영혼을 흔들었는지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은 결국 깊은 성찰로 이어진다. 그렇게 쌓인 돌멩이들은 언젠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며 한 사람의 내면을 단단하게 지탱해 줄 것이다. 내가 모아온 돌들이 나를 지켜주었듯이 말이다. 네. 돌을 손에 쥐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마주선다. 표면에 적힌 날짜는 그날의 나를 소환하고 글귀는 그 시절의 초심을 일깨운다. 특히 무한추구라고 적힌 돌을 볼 때마다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는다. 몸이 고단해 지칠 때나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돌 위에 새겨진 글씨는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돌은 변하지 않지만 그 돌을 바라보는 내 마음은 늘 변한다. 어제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다르기에 그 변화 속에서 다시 배우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는다. 작은 돌 하나가 건네는 가르침은 명료하고도 깊다.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그 한마디다. 돌아보면 내 인생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었다.
사업을 하며 수많은 위기에 직면했고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 주저앉기도 했다. 그러나 매번 나를 일으킨 것은 끝까지 해보자는 단순하고도 강렬한 의지였다. 뒤늦은 나이에 학업을 이어가 결국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도 새로운 길을 모색하며 멘탈 코칭 전문가로 거듭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그 길을 하나의 단어로 압축한다면 그것은 단연 무한추구였다. 나이와 환경은 물리적인 한계를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는 안 된다. 그 한계를 기꺼이 넘어서는 힘. 그것이 바로 내가 정의하는 무한추구 진정한 의미다. 앞으로도 여행할 때마다 내가 걷는 길의 돌들을 모을 것이다. 그 위에 새로운 다짐을 새기고 희망을 적어 내려갈 것이다. 그렇게 모인 돌들이 언젠가 거대한 탑을 이루듯 내 삶 또한 무한추구 여정 속에서 더욱 견고해질 것이다. 돌이 지나간 시간을 묵묵히 품고 있는 것처럼 나 역시 멈추지 않고 나아가며 내 삶을 증명하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채워가고 싶다. 와. 야, 감동적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돌멩이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할까 했는데 그 돌멩이 얘기는 싹 잊어버리게 되고 한 인생이 딱 이렇게 떠오르게 되네요. 저자님께 다시 읽어보시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그때 그 순간 돌에 새겼던 그 순간들이 다시 떠오르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글을 어떻게 내가 쓸 수 있었지? 이거 내가 쓴 게 맞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연유는 편지 쓰기와 일기 쓰기가 근간이 되어서 썼는데 최근에 이제 작가라는 그런 그 타이틀을 두고 봤을 때 작가는 사소한 일상들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작가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소한 거를 놓치지 않고 글로 승화시킬 수 있는 거와 그 글이 읽는 독자한테 마음에 와 닿게 쓰는 게 작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가답습니까? 너무 완전 훌륭하십니다. 작가예요. 완전 정의해 본다면 이거 뭐 완전 딱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 교수님.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편을 읽어보았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 건데 신디 로퍼의 타임 애프터 타임 띄웁니다. 이게 이제 돌멩이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말 작가는 주변에 있는 사소한 거를 사소하게 보지 않고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평범한 돌멩이도 특별한 기록물이 된다. 네. 무생물인 돌이 나에게는 생명이 된다. 너무너무 감동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 돌멩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사무실도 돌멩이 많고요. 네. 집에도 많습니다. 집에도 예, 많고. 거기 이제 다 긁히고 새겨 있을 거고. 다는 연도별로 쭉. 쭉 있는데 작은 돌멩이는 이제 거기 돌멩이 탄생한 그 지역. 곳을 써놓고 예를 들어서 2023년 0909 하면은 어디 9월? 뭐 그러니까 9월에 무창포다 그럼 무창포만 써놓으면 그 무창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지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지금 무한 추구라는 거는 그거는 돌멩이에 새겨져 있고 몇 개씩은 새겨져 있고요. 돌멩이의 면적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그 돌멩이 탑을 이룰 정도로 많아서요. 이게 어디 해외 여행 가서도 돌멩이를 가져온 게 있어서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건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처음 시작하면은 되게 어려운 일인데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제가 수집하는 게 몽땅 연필, 돌멩이, 책, 그다음에 뭔가 하면 아주 끈질기게 오랜 시간 동안 이게 한두 번 그냥 재밌다고 돌멩이 가져온 게 아니고 예. 계속해서 그걸 예. 하시고 예.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돌멩이 가지고도 몇 편의 글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돌멩이 시리즈, 돌멩이로 연필 책이 또 한 시리즈. 권이 나올 수도 책 있겠다. 시리즈. 그죠? 네. 그다음에 몽땅 몽땅 연필 연필 시리즈. 시리즈. 그다음에 다듬이 방망이 시리즈. 뭐 일기 시리즈, 일기 이 시리즈. 편지지 네, 시리즈. 편지지 요런 시리즈. 게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이야기거리가 테마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육할 때 좀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네. 누가 시키지 그렇죠. 않아도 네, 하는 네, 것이기 네, 네.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두 번째 글을 또 빨리 읽고 어우, 싶어요. 아까 저 읽으면서 예. 막 눈이 앞으로 막 가가지고 예. 네, 박수인 마음보다 박수인 교수님 읽었습니다. 먼저 이거 눈물 날 수 있어요. 네. 네, 조심해야 됩니다. 늦게 도착한 편지. 2011년 동생은 긴 고통의 시간을 마치고 하늘나라로 떠났다. 동생은 1급 보훈 대상자였다. 그 명칭 속에 담긴 삶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하는 이는 드물다. 인생의 절반을 병상에서 보내며 매 순간 통증과 사투를 벌여야 했던 나날들. 겉보기엔 조용했지만 그의 내면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로 채워져 있었다. 어떤 날은 강렬한 진통제도 무용지물이었다. 밤새 뜬 눈으로 통증을 견디던 동생은 창밖의 어스름을 보며 읊조리곤 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말 속에는 깊은 체념과 절망이 서려 있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된 투병 생활은 찬란해야 할 그의 청춘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지방보훈병원의 하얀 병실은 그에게 세상의 전부였고 끝내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다. 서울에 살던 나는 이를 핑계로 자주 병문안을 가지 못했다. 그 미안함이 마음 한구석을 무겁게 짓눌렀다. 병실 문을 나설 때마다 뒤돌아보면 동생이 쓸쓸한 눈빛으로 배웅하곤 했다. 그 눈빛이 너무 안타까워 차 안에서 혼자 울음을 삼킨 적도 많았다. 자주 찾아가지 못하는 마음을 대신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이면 책상 앞에 앉아 동생을 떠올리며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다. 펜을 잡은 손이 떨릴 때가 많았다. 어떤 말로 동생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면 편지지 위로 떨어진 눈물로 인해 글씨가 번지기도 했다. 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 계절의 변화, 문득 떠오른 어린 시절의 추억들을 한 줄 한 줄 정성껏 눌러 담아 병원으로 보냈다. 내가 쓴 편지에는 동생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었다. 부디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프지 않기를,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기를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글을 썼다. 동생은 내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말했다. 누나 덕분에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기분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더 자주 편지를 써야겠다고 다짐했다. 편지란 참으로 신비로운 존재다. 종이 위에 적힌 문장이 누군가의 삶에 스며들어 또 하나의 목소리가 된다. 우리는 그렇게 글을 통해 마음을 나누며 긴 외로움의 시간을 함께 견뎠다. 그 세월이 무려 30여 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에 무릎이 꺾이고 마음이 급해졌다. 평생 쌓아두었던 마음을 한꺼번에 쏟아내듯 밤을 새워 편지를 썼다. 사랑한다. 고생 많았다. 라는 말들을 손목이 아리도록 적어 내려갔다. 그것이 동생과 나누는 마지막 대화가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가혹했다. 긴박하게 돌아가는 병동의 상황 속에서 내 편지들은 제때 전달되지 못하고 어딘가에 쌓여갔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다. 결국 동생은 내가 보낸 마지막 편지들을 읽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동생의 임종을 맞이하며 나는 자책했다. 왜 더 자주 오지 못했을까라는 후회와 원망이 내 마음을 갉아먹었다. 동생이 하늘나라로 간 지 1년쯤 지날 때였다. 병원 직원이 보관되어 있던 편지 뭉치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 편지들은 동생의 아들인 내 조카에게 전해졌다. 조카에게 병원은 아버지 세계였고 자주 드나들던 두 번째 집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가 돌보겠다던 어린 날의 다짐을 지키기 위해 조카는 간호학과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머물던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들어갔다. 그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다. 제가 읽어요. 업무로 바쁘던 어느 날 동료 직원이 그에게 물었다. 혹시 이방원 환자분과 관계가 있으신가요? 흔하지 않는 이름이라 기억에 오래 남았을 것이다. 조카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무언가를 직감했다고 한다. 묵직한 편지 봉투를 건네받은 조카는 그 안에 든 편지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꺼내 읽기 시작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레 눌러 쓴 글씨, 문장과 문장 사이에 흐르는 그리움. 편지를 읽는 동안 조카의 마음속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고모가 건네던 따뜻한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을 것이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지 1년, 겨우 일상의 리듬을 회복해가던 그 시점에서 받아든 편지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다가왔을 것이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젠 너 자신도 아끼며 살아가렴. 아버지가 미처 전하지 못했던 격려와 위로 그리고 사랑이 고모의 편지를 통해 고스란히 느껴졌다고 했다. 나는 가끔 생각한다. 그 편지들이 정말 늦게 도착한 것일까? 아니면 조카가 가장 위로받아야 할 순간을 기다려 도착한 것은 아닐까? 조카에게 전해진 그 편지들은 동생을 향한 나의 애틋한 마음이 가득 담긴 사랑의 흔적이었고 남겨진 이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동생은 가고 없지만 그의 삶은 아들의 헌신적인 손길 속에 여전히 숨쉬고 있다. 조카는 매일 아침 병원에 출근할 때마다 아버지가 머물던 그 병실 앞을 지나갈 것이다. 아버지의 침상이 있던 자리, 창가에서 바라보던 하늘, 그 모든 것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를 것이다. 조카는 이제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아버지가 받았던 것과 같은 따뜻한 보살핌을 건네고 있다. 아픈 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밤새 지키며 때로는 가족처럼 대화를 나누기도 할 것이다. 뒤늦게 도착한 그 편지는 조카의 시린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주었으리라. 그 편지들을 읽으며 조카는 비로소 깨달았을 것이다. 아버지를 돌보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게 사는 것 또한 아버지가 바랐던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의 사랑은 이제 조카 자신을 사랑하라는 당부로 이어지고 있다. 나는 오늘 또 편지를 쓴다. 비록 당장 전해지지 않더라도 언젠가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에 천천히 따뜻하게 닿기를 바라면서. 야, 나는 오늘도 편지를 쓰시네요. 야, 누군가가 읽겠죠? 아이고, 참 저도 이거를 가슴이. 처음에 읽으면서 참 눈물이 핑 돌고 이건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다. 네, 그 동생이 전투경찰 갔었어요. 대학 1학년 때. 저기 진도의 불도라는 곳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는 약간 오지죠. 네. 간첩이 자주 나타나던 어. 거기였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거기서 총기 사고가 사고가 났어요. 음. 그래서 네. 그래서 그때 군대 가서 다쳐가지고 그래서 보훈병원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셨구나. 네. 정말 그 편지가 일부러 늦게 도착했을 수도 있겠다, 그죠? 그뭐 아전 인수격으로 끌어다 붙인 만약에 이제 건지만 동생이 그 편지를 읽었으면 그 편지는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네, 네. 동생이 처리했고 네.
돌아가신 분의 유품으로 네. 그냥 처리해서 어디다 뭐 버려졌을 버려질 수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병원에서는 전달이 안 된 편지니까 그렇죠. 예. 보호자에게 전달을 했고 예. 그 고모의 그 뜻이 예. 예, 조카를 통해서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죠? 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보통 보험병원에서 환자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내 동생 이름이 이방원이고 이름도 특이하시네. 특이하고 그다음에 남자거든요. 간호사 음. 우리 조카가 남자 남자. 간호사. 예, 남자 간호사가 그때만 해도 좀 드물었어요. 그렇죠. 2011년에 이제 예. 네네네. 그 갔으니까 그래서 남자 간호사라 굉장히 더 그게 늦게 도착했어도 예. 전해질 수 있었던 연유이기도 네. 합니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두 편을 읽다 보니까 이 감동해졌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가버렸네요. 작가님께서는 이제 글을 계속 쓰실 텐데 글을 쓴다는 것은 무엇이다? 글을 쓴다는 것은 저를 돌아보게 하는 네. 계기고요. 예. 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 또 자신을 위한 일기도 쓰시고 남을 위한 편지도 쓰시고 예사로운 분이 아니신 거예요. 멘탈 전문가는 이렇습니다. 예, 음악 들으면서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예. 부활이 부른 네버 엔딩 스토리를 골랐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 들으면서 또 글을 다시 음미해 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예,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였습니다. 네.